거지 여자아이가 대장간 화덕 옆에서 거적대기를 덮고 밤을 새우고 나와 국밥집 앞 쓰레기통을 뒤지는데 옆에서 웬 여인이 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뚫어지게 내려다봤다. 어디 보자. 여인의 한마디에 거지 아이가 놀라서 일어서자 그 여인은 아이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는 앞장서 걷기 시작했다. 거지 아이는 여인의 뒷모습을 보더니 두말 없이 따라갔다. 걸음걸이가 살랑살랑 경박스러웠지만 금박공단 장옷에서 삐져나온 치마도 비단 옷이었다. 그녀가 들어간 집은 포구에서 멀지 않은 아담한 기와집이다. 여인은 안마당에 들어서더니 사머라, 얘 아침상을 차려줘라. 고 한마디 하고서 계속 거지 아이를 훑어봤다. 바깥 날씨는 쌀쌀했지만 아이의 차림새가 워낙 지저분해 쪽마루에 개다리 소반을 놓았다. 하얀 쌀밥, 고깃국에 조기구이 한 마리. 마파람에게 눈 감추듯 싹싹 긁어 상을 비우자 3월2도 그 여인도 빙긋이 웃었다. 사머라, 가마솥에 못 간 물 좀 데워라. 그 여인이 조용히 나무통에 물을 저으며 옷을 벗고 들어오너라. 하자, 거지아이가 부끄러운 표정으로 따뜻한 나무통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 여인이 거지아이가 입던 옷을 아궁이로 쳐넣었다. 지난 여름에 씻고 처음이라 때가 새까맣게 온몸을 도배했다. 이름이 뭐냐? 오미화라 합니다. 촌스럽다. 몇 살이냐? 11살. 못 먹어서 8살 골격이다. 쯔쯔쯔쯔. 그 여인은 미화의 몸을 씻으며 몸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더듬었다. 목욕을 마치고 안방으로 와 감싸고 온 치마를 치우자 미화가 웅크리고 주저앉았다. 일어서거라. 미화는 거역할 수 없었다. 여인은 미화의 엉덩이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미화는 덜컥 겁이 났지만 꾹 참았다. 너는 오늘부터 이 집 식구다. 나를 이모라 불러라. 3월2가 장터에 후딱 다녀오더니 미화의 속옷부터 치마 3벌, 저고리 3벌을 사왔다. 오늘부터 너의 이름은 세리다. 오세리. 알았지? 네, 이모님. 꿈 같은 일이 불과 반나절 사이에 일어났다. 이게 진정 꿈은 아니겠지? 미화는, 아니 세리는 자기 볼을 꼬집어봤다. 아팠다. 이모네 집은 제물포의 최고급 요리집으로 점심 한 상, 저녁 한 상, 하루에 딱 2번 예약 손님만 받았다. 손님상에는 우아하게 차려입은 이모가 항상 함께하며 농담과 웃음을 나눴다. 손님들이 가고 나서 요리상을 들고 부엌에 들어오면 반도 안 먹은 사내진미를 찬모와 3월2가 먹으며 세리도 불러들였다. 세리는 선천적인 부침성으로 출퇴근하는 찬모와 살짝 꼰보인 3월2를 깍듯하게 대했다. 세리는 이모와 안방에서 잤지만 가끔 넓지 않은 대청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건너방에서 3월2와 잘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3월2가 솜으로 세리의 귀를 막았다. 사실 이모는 풍매라는 이름으로 제물포에서 알아주는 기생이었다. 천하의 명기도 세월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 30이 되자 눈 밑에 자글자글 주름이 지고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들던 벌떼 나비 때도 더는 찾아들지 않았다. 흥청망청 돈을 쓰고 기둥서방한테 전대를 맡겼던 기생들은 나이가 차면 하류 기생이 돼 장돌뱅이들한테 엽전 몇 잎을 받고 몸을 팔거나 들병이가 되기 십상인데 풍매는 영리했다. 벌과 나비가 찾아들 때 돈을 모았다가 새파란 기생들한테 밀리자 서슴없이 그 바닥에서 나와 요릿집을 차린 것이다. 자식도 없고 신랑도 없는 풍매는 늙고 병들었을 때를 대비해 딸을 하나 만들어야 했다. 요릿집과 기생집은 전혀 다른 장사다. 풍매의 원대한 계획은 딸을 앞세워 결국은 기생집을 차리는 것이다. 1년이 지나자 세리가 꽃처럼 피어났다. 어느 날 풍매는 3월2가 보는 앞에서 세리를 앉혀놓고 오늘부터 나를 엄마라 불러라.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했다. 감격한 세리가 일어서더니 큰절을 3번 올렸다. 그 나이 때는 하루가 다르게 인물이 변하기에 풍매는 1년 동안 세리를 유심히 지켜봤다. 3월2한테 들었던 얘기인즉 풍매의 딸 후보가 2이나 들어왔다가 5달, 9달 만에 쫓겨나고 세리가 딸로 최종 낙점을 받은 것이다. 세리는 7살 때까지 할아버지로부터 천자문, 사자소학, 동몽선습을 때 글 실력에 풍매가 깜짝 놀랐다. 풍매는 요릿집 치부책을
세리에게 맡겼다. 어느 날 손님들을 보내고 얼큰이 술이 오른 풍매가 세리야, 네가 갈 길은 두 갈래다. 너의 생모가 걸었던 길을 갈래? 내가 걸어온 길을 갈래? 라고 물었다. 가난에 찌들어 약 한 첩 제대로 못 써보고 죽은 어머니의 길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세리는 살아계신 엄마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세월이 흘러 세리는 아리따운 여인이 됐다. 세리는 독특한 미모를 뽐냈다. 새끼를 뿜으면서도 지적이었다. 요리상에 둘러앉은 손님 사이에 풍매 대신 가끔 세리가 앉기도 했다. 제물포 최고의 요리집에 오는 손님들은 돈 많은 거상이거나 벼슬아치들이다. 세리의 미모와 재기 넘치는 화술에 혀를 내두르지 않는 손님이 없었다. 풍매는 요리집으로 돈을 벌 생각이 없다. 요리집은 장차 문을 열 기생집의 맛보기였다. 그때 제물포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기생집이 매물로 나왔다. 풍매도 잘 아는 기생 출신 주인 여자의 기둥서방이 소금 장사를 한다고 통 크게 놀더니 쫄딱 망해 기생집을 안고 넘어진 것이다. 풍매가 얼른 계약금을 찔렀다. 요리집을 팔아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잔금 1200냥이 문제였다. 잔금 치러야 할 날짜는 보름도 남지 않았는데 여기저기 쫓아다녀도 800냥이 모자랐다. 풍매가 잔금을 못 구해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소문이 제물포에 파다하게 퍼져 돈놀이하는 큰손들이 일부러 돈줄을 막아버렸다. 기진맥진한 풍매가 드러누웠다. 그 와중에 세리는 가출을 했다. 난파선에서 뛰어내린 것인가. 풍매가 이를 갈았다. 사흘 만에 세리가 돌아왔다. 안방으로 들어가 드러누운 엄마, 풍매 머리맡에 앉아 품속에서 뭔가 꺼내 그녀 손에 쥐어줬다. 800냥 돈표였다. 어안이 벙벙해진 풍매가 문을 박차고 달려나가 잔금을 치르고 집문서를 받아왔다. 조기잡이 어선 5척에 청나라를 오가는 무역선 2척에 염전을 10만 평이나 가진 황선주가 요리집에 들락거리며 머리를 얹어주겠다고 진즉에 세리에게 마술을 뻗쳤지만 미소로 거절하던 세리가 이번에 황선주와 새로 협상했다. 머리를 얹어주면 살림을 차려야 하는지라 세리는 초야권을 800냥에 팔았던 것이다. 세리는 초야를 치르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제물포 한복판, 천여평 대지에 연못을 가운데 두고 기화요초 사이사이 날아갈 듯한 별땅이 7채나 빙 둘러앉은 기생집이 풍매 품에 안겼다.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까르르 집이 떠나갈 듯하고 청사초롱 불 밝히고 고수장단의 흥겨운 창소리 흐르니 손님으로 넘쳐났다. 청나라 광저우로 가는 황선준의 무역선에 세리가 동승했다. 제물포에서 세계의 돛을 올린 용황호는 높새바람을 안고 남서쪽으로 유유히 미끄러졌다. 20하루 만에 주하이강 하구를 거슬러 올라 용황호는 광저우에 닿았다. 황선준은 휘청거리며 용황호에서 내려 사업을 하러 가고 세리는 거기서 멀지 않은 천하의 색향 둔관으로 갔다. 둔관은 화류계에 몸담은 여인이면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유흥의 성지다. 한 달여가 지났다. 용황호가 제물포로 출항하는 때를 맞춰 세리가 짐꾼을 앞세우고 폭우로 돌아와 승선했다. 팔도강산 한량들이 세리를 찾아 모여들었다. 색향 둔관에서 한 달 동안 배운 기상천외한 유흥업소 운영 기법을 써먹었다. 세리와 하룻밤 만리장성을 쌓지 못한 사람은 한량 행세를 할 수 없었다. 세리 엄마 풍매가 드러누웠다. 백약이 무여. 병은 점점 깊어가 곡기를 끈다시피 했다. 가을바람이 스산한 10월 상달에 풍매가 눈을 감았다. 49제를 지내고 탈상을 했다. 기생집을 다시 열자 49제 때 언뜻 봤던 20대 중반의 백면서생 선비가 나타나 품속에서 진문서를 내보였다.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풍매는 세리를 이용만 해먹고 재산을 물려준 사람은 결국 친정 조카였다. 세리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내 주인 나으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금음날에 치부책 결제를 해주십시오. 과거에 매달려 25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골방에 처박혀 책만 보느라 세상 물정도 모르는 백면서생이 복잡한 기생집을 떠맡았으니 세리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금음날이 되자 시골에서 백면서생이 제물포로 올라와 치부책을 결제하겠다고 기생집을 찾아왔다.
10여 명의 기생들이 제 옷을 찾아 입고 화장을 하느라 부산하고 각종 해산물이 들어오며 세리의 점검을 받고 하나하나 치부책에 기록하고 육류와 채소. 드넓은 부엌에서는 땅땅 칼질 소리에 집이 떠나갈 듯했다. 백면서생은 쪽마루에 앉아 얼이 빠졌다. 해가 지자 풍악이 울리고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백면서생은 내실로 모셔졌다. 술상이 들어오고 세리가 들어오고 문이 잠겼다. 이튿날 아침 서방님 잘 주무셨습니까? 백면서생은 최면에 걸린 듯 세리에게 집문서를 넘겼다. 세리의 지시로 백면서생은 시골에서 이사와 요릿집 하던 그 집으로 들어갔다. 한 달에 한 번 금음날에 세리가 치부책을 들고 가면 백면서생은 보지도 않고 봐도 뭐가 뭔지 몰랐다. 제물포에 거지들이 자취를 감췄다. 그들은 황선주의 염전으로 가고 조기잡이 배를 탔다. 그리고 다리 및 운막집 거지들은 세리가 마련해준 12채의 집으로 들어가 살며 세리가 단골 손님 거상들에게 부탁해 만든 일자리를 얻었다. 기생 세리는 개같이 돈을 벌어 정승처럼 썼다. 보리 한 골을 베고 난 박서방은 허리가 두동강이 난 듯 선뜻 일어설 수가 없다. 밭두개 함지박에서 호리병을 꺼내 막걸리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켜자 비오듯 흘러내리는 땀이 사발에 떨어져 막걸리 반, 땀 반이다. 보리밭 한마지기를 베어 단으로 묶어 산비탈에 널어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별이 총총하다. 납덩어리처럼 무거운 눈꺼풀을 밀어올리며 박서방은 새벽같이 일어나 소를 끌고 쟁기를 메고 또다시 들로 나가야 한다. 이랴 보리밭을 갈아엎고 물꼬를 터 하루빨리 모를 심어야 한다. 모내기를 하고 나면 박서방의 몸은 녹초가 되지만 또다시 새벽같이 일어나 최서방네 모를 심으러 간다. 자기 논 갈라져도 품앗이는 빼먹을 수 없다. 장날 박서방은 부러진 쟁기날을 사러 장터 철물가게로 갔다. 쇠못부터 가마솥까지 철물로 만든 것은 없는 것이 없다. 가게 뒤에 있는 대장간과 속공장에서 땅땅 망치질을 해대는 소리에 귀가 멍하다. 가게 한복판, 누각처럼 높은 평상에 황첨지가 보료를 깔고 돈통에 팔꿈치를 걸고 비스듬히 앉아있다. 황첨지는 대여섯 명의 점원이 철물 파는 걸 한눈에 내려다보며 약주를 마시고 불고기 안주를 입에 넣는다. 박서방은 멍하니 황첨지를 올려다보며 나는 뼈가 부서져라 이래도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 바쁜데 저 영감은 무슨 복을 타고났기에 저렇게 팔자 좋게 살아가는가 생각하니 다리에 힘이 빠졌다. 황첨지는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흐뭇한 미소를 흘리며 묵직한 돈통을 들고 사랑방에 앉아 돈을 헤아렸다. 하지만 황첨지는 요즘 도통 잠이 오지 않는다. 반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던 통풍이 작년부터는 두세 달 만에 찾아오더니 올 들어선 한잠 터울로 찾아와 발가락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다. 설상가상으로 셋째 첩이 몰래 집을 팔고 다락 속의 금부처를 훔쳐 집사와 주랭랑을 친 지 한 달이 넘었건만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들은 황첨지 걱정거리에 서곡에 불과하다. 칼자루를 쥔 사또가 문제다. 며칠 전 호출을 받고 벌벌 떨면서 동원으로 갔더니 서슬퍼런 호통이 떨어졌다. 이 노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포졸이 잡은 도둑 품속에서 비수가 나왔는데 그 비수를 황첨지 대장간에서 맞췄다는 것이다. 그것이 무슨 죄가 될까마는 사또가 작정을 하고 황첨지를 오가매려 사사건건 시비를 거니 배겨낼 재간이 없다. 황첨지가 주한상을 차려놓고 이방을 불러 타진했다. 글쎄 올시다. 우선 1만냥쯤 마련해두시오. 1만냥. 봄, 여름, 가을 죽도록 장사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사또에게 바치려 하니 우라통이 터져 잠이 오지 않는 것이다. 사또는 촛불 아래 머리를 조아리고 치부책을 뒤적인다. 황첨지한테 1만냥을 뜯어낸다 쳐도 3만냥이 모자란다. 이걸 어디서 긁어모은다. 옆 고을에 암행어사가 다녀갔다지. 3년 전에 5만냥을 한양의 민대감에게 갖다 바치고 사또짜리를 얻었는데 올해가 마지막 임기라 본전은 찾았다만
또다시 5만 양, 아니 요즘은 삿도값이 올라서 7만 양이나 한다지. 사또는 요즘 잠을 못 자는 정도가 아니라 공황장애로 식은땀이 흐르고 벽에 기대어 깜빡 조는데도 암행어사 출두야 악몽에 환청까지 겹쳤다. 이러면 내가 죽지, 내가 죽어. 사또는 가슴속이 터질 것 같아 누비손 바지 저고리에 번거지를 쓰고 몰래 동원을 빠져나가 하염없이 걸었다. 저작거리를 벗어나 어느 초가집 옆을 지나는데 봉창 밖으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도대체 웃어본 지가 얼마나 되었나. 사또는 봉창 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봤다. 볼품없는 작은 토방이지만 군부를 많이 지펴서 방이 뜨끈뜨끈한지 부부가 모두 홑바지 홑치마에 홑적삼을 입고 있었다. 개다리 소반에 짠지 안주가 고작이지만 마누라가 호리병을 들고 술을 따르자 서방이 흐뭇한 표정으로 술잔을 받았다. 그렇게 마지막 잔을 비운 서방이 후 호롱불을 끄자 바로 마누라의 비음이 들렸다. 호호호 간지러워요. 초가삼간에 살지만 등 따숩고 배부른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농사꾼 박서방 내외다. 박서방이 마누라 호치마 끈을 풀었다. 사또는 요즘 수청기생이 갖은 교태를 부려도 서지를 않는다. 조선시대 역사상 이처럼 모진 옥살이를 하고서도 10년 동안이나 견딘 사람이 또 있을까? 조선시대 옥살이는 형 자체가 아니라 형량이 정해지기 전까지 피의자를 구속수감하고 취조하는 것이다. 물론 이 취조에는 태형이나 장형 같은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문도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다. 더구나 옥살이를 하게 되면 입고 있는 옷에서부터 이부자리와 음식물 등을 모두 가족들이 부담해야 되었다. 여기에 집안관리나 옥지기에 주는 뇌물도 관행처럼 묵인되고 있었다. 하지만 개성의 곡산에 사는 양로라는 여인은 살인을 하였다는 죄목으로 형옥에 갇혀 무려 10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양로는 주문을 외워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살인 혐의를 받고는 있었지만 무당 출신도 아니었으며 비록 문초에 자복한 결과는 있었지만 그 술법을 닭이나 개에게 실행해 보아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 한마디로 혐의와 자복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해 형조에서 다시 문초하자 갇히어 있는 지가 여러 해 되어서 주문 접하는 귀신이 몸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험이 없어졌다며 법대로 처치하기를 청한다. 오히려 형이 집행되기를 바라는 듯이 말하였다. 세종도 이러한 내용의 보고를 받았지만 주문을 웬다는 일은 참으로 허망한 것이니 만약 이런 술법을 믿는다면 무고한 백성이 애매하게 죽는 자가 많을 것이란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세종은 비록 평범한 백성의 일이지만 자부승지로 하여금 위금부에서 직접 조사하도록 명하였다. 물론 양로는 조속한 형집행을 요구하였지만 곡산부나 형조에서 범죄를 완강하게 부인하였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양로는 처음에는 죽음을 면하려고 애써 변명하였지만 지금은 어쩔 도리가 없으니 빨리 죽기를 바란다며 자포자기의 심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세종은 범죄 혐의 입증 자체에 문제가 있는 이 사건을 형집행이란 극단적이고도 무책임한 방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없었다. 세종은 예빈씨에 명령하여 먹을 것을 주고 재용감으로 하여금 입을 것을 주게 한 후 모든 진상을 빠짐없이 밝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위금부에서는 거듭 형집행을 요구하는 양로에게 다음과 같이 설득하였다. 임금님께서 여러 해 동안 갇혀서 때리는 매에 고통당하는 것을 불쌍하고 딱하게 여기시어 사정의 실상을 알고 싶어 하시니 네가 과연 주문 외는 술법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겠지만 만약 매에 못 이기어 거짓 자복하였다면 진실로 가엾고 딱한 일이다. 그러니 사실대로 대답하라. 그러자 양로는 마침내 실상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본래 주문 외는 일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이 죽은 것이 마침 내가 밥을 먹여주었던 때이므로 그것으로 나를 의심하여 강제로 형벌을 수없이 하여
꼭 자복을 받으려 하므로 고문과 맷때림을 견디지 못하여 거짓 자복하였습니다. 이제 비록 실정대로 말에 올린다 하여도 또 형장을 쓸 것이니 내가 어떻게 견디어내겠습니까?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태장을 당하는 것이 한 번 죽는 것만 같지 못하오니 빨리 나를 죽여주시기를 청합니다. 실상을 들은 세종은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 먹여주었다가 살인죄로 몰린 양로라는 여인을 더욱 측은하게 여기게 되었다. 이에 지신사 안승선 등은 다음과 같이 아뢰며 선처를 청하였다. 이제 양로가 이미 문초하는 형장을 11차례나 맞았고 위금부에서 또 15차례나 형장을 쳤으니 어찌 그 실정을 알기 위하여 애매한 일에 그 같은 혹독한 형벌을 할 수가 있사옵니까? 세종대왕은 안승선의 의견을 받아들여 더 이상의 죄를 묻지 않고 양로를 무죄 출록시켰다. 또 집으로 가는 도중 굶주리지 않게 먹을 죽과 밥을 주는 배려도 잊지 않았다. 양로라는 여인에 대한 재조사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무려 10년이란 옥살이와 26차례의 모진 형장을 거친 다음이 아닌가? 조선시대 여염집 안악의 사건을 더구나 자복까지 받은 사건을 왕명으로 직접 재조사까지 명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 조선시대는 무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대로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그런 면에서 단 한 명이 백성에 관한 일이지만 세종은 살피고 또 살펴 억울한 사형을 당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것은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